그는 스스로 자청한 운명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자기 평생에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을 돌이켜보니 그건 나와의 만남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슬펐고 아팠다. 슬픈 인연. 백봄. 하루 종일 비가 굿다. 겨울에 진종일 비가 올 때면 나는 그날이 떠올라 심란해지곤 한다. 이렇게 깊디 깊은 감정의 심연에 빠져드는 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들은 노래 탓일지 모른다. 제주에서 있었던 2박 3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김포에 도착했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차장을 찾아가 차를 몰아 나올 때 뉴스라도 들을까 싶어 FM 라디오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 어느 방송에선가 김광석의 슬픈 우연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순간 나는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그냥 그 노래에 빠져들며 어제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 시간을 회상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55을 바라보는 때였다. 그는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다 아는 명사였다. 하긴 그 무렵 그 모임 자체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이루어진 거였으니 그 사람만 유독 명사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 틈새에서도 특별한 분위기를 풍겼다. 아니,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모임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늘 별 말이 없었다. 어쩌다 사회 현안에 대해 코멘트를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새의 눈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간결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의사 표시를 했다. 그게 상당히 유효적절한 견해여서 대부분 그의 그 의견을 듣는 걸로 그 현안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내 나이는 40 초반이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당시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중 가장 어렸던 것 같다. 내가 그 모임에 초대된 이유는 사람의 내면에 쌓인 심리적 층위를 들여다보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 내가 사람들의 눈초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들에게 적절한 조언과 위로를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모양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모임이 수년 동안 진행되면서 그들 중 몇몇은 나의 고객이 되었다. 특히 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인상 깊은 존재로 남았다. 지금 내가 그 나이에 이르고 보니 그가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 왜냐하면 그쯤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타성에 젖어 타협하기가 십상이다. 그에 비해 그는 여느 사람들과 상당히 달랐다. 치우침을 돌이키려는 결단력이 지나치게 강했다. 나는 어쩌다 그와 나눈 이야기들이 담긴 녹음이나 기록을 돌이켜 볼 때가 있는데 그건 그 대화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실 만약에 라는 가정은 궁극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만약에 그때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담긴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다. 이미 다 지나버린 시절일 뿐이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라면 차라리 냉정하게 떨쳐버리거나 있는 게 낫다. 그럼에도 나는 그 지점에서 늘 주저하며 의식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고통을 반복하여 재생하고 되새기며 흔들리곤 한다. 물론 이마저도 때가 되면 미래의 시간 속에서 다 떨쳐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겠지만 아직 유효한 감정이라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 나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고 그가 상담실에 처음 오던 날로 돌아간다. 내가 사는 집은 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구역은 내담자 접수와 대기 및 파트너들이 사용하는 진입 영역이다.
둘째 구역은 주로 내가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며 지내는 상담 영역이다. 셋째 구역은 상담이 없을 때 주로 나 혼자 머물며 지내는 사적 영역이다. 나와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담자라도 이 구역에 머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같은 분야에서 활동한 오빠의 도움을 받아 논현동에 클리닉을 연 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간다. 오빠와 나는 그 지역에 있는 집들 중에서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려 어렵게 클리닉을 열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내담자용 상담 영역과 상담자용 거주 영역으로 분리해 만들면서 나는 2층에 나만의 공간을 확보했다. 그날 그는 바로 그 공간에서 나와 만났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그에게 파격적인 도움을 주었음을 뜻한다. 그날은 겨울치고는 드물게 종일 비가 내려 을씨년스러웠다. 나는 내담자가 없을 경우 주로 상담자 거주 영역에 머물며 내일을 하곤 했는데 그날 오후가 그랬다. 오후 4시 인턴이 그를 데리고 올라왔고 층계참에 서 있던 나는 우리 클리닉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 방은 운치 있는 나무들과 계절 꽃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늑한 곳이었다. 그 방은 저녁이면 사방 천장이 할로겐 등을 따라 작고 붉은 빛을 은은하게 비추는 곳으로 내가 방 한가운데 방석을 놓고 명상을 즐기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가 창가에 서서 비오는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사이에 나는 차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갔다. 그에게 확인한 대로 내린 커피 2잔을 챙겨들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무언가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다. 박사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그 말에 그가 돌아서 내가 자리 잡고 앉은 다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가 커피를 반쯤 마셨을 때 서재로 가서 아주 작은 스틱형 녹음기를 들고 왔다. 생긴 게 펜 모양이니 사람들은 아마 그걸로 무언가 적으려고 하나 보다 생각할 것이다. 이미 충전을 마친 그 펜을 들어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내가 즐겨 사용하는 다이어리에 끼워 놓았다.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나는 그 다이어리를 탓하게 내려놓았다. 이제 내담자와 상담을 시작하면 되는 거였다. 요즘 특별히 힘든 일이 있으세요? 나는 그를 향해 이야기의 첫 매듭을 풀었다. 그는 내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나는 이제 한 김이 빠져 적당히 마시기 좋은 내 커피를 조금 마셨다. 네, 제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 말에 나는 놀라지 않았다. 누구든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고자 했을 때에는 나름의 고유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까. 그가 비록 사회적 저명 인사라 해도 그 역시 인간이었고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므로 늘 삶의 짐을 등에 지고 있다. 그 짐을 부려놓기 위해 나를 찾아왔으니 이미 그건 당연한 전제였다. 나는 그냥 기다렸다. 얼마 후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 문제의 첫 단추를 풀어나가는 말문을 열었다. 가만 성찰해 보니 제 문제는 결국 한 가지지만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것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과거와 현재 중 어떤 것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박사님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가 남겨놓은 커피를 다 마시더니 다리를 겹쳐 올리고 자세를 편히 잡았다. 나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풀리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첫 상담을 마치고 그가 돌아갔을 때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저녁을 먹고 클리닉으로 내려가 공식적인 하루를 마무리한 후 다시 올라오며 나는 그가 처음으로 남긴 녹음을 풀어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펜 녹음기를 들고 서재로 간 나는 오디오 CD기에 클라라 하스킬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을 넣었다. 나는 관악기와 현악기가 어울려 만들어내는 장중함이 온 방안 한가득 퍼지는 가운데
컴퓨터를 열고 펜 마이크에 담긴 녹음을 풀어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피아노의 섬세하고 영롱한 울림 속에서 새 파일에 그와의 상담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 저장 작업이 끝나자 나는 그 내용을 열어 찬찬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물론 그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오후에 다 들었다. 내 기억의 창고에 아주 세세하지는 않지만 오늘 그와 나눈 이야기의 얼개는 다 갈무리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세세한 장면을 되살려내기 위해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복기하기 시작했다. 2회기. 나는 그와 서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좋아하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이 방으로 안내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반쯤 포갠 자세로 누워있다. 나는 역시 펜 녹음기를 열어놓은 채다. 나는 그와 지난번 1회기 때 나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작정이었다. 지난번 이야기 끝내고 돌아간 후 기분이 어땠어요? 마치 감추어 두어야 하는 걸 고자질한 것 같다고 할까? 유쾌하진 않았어요. 그랬군요. 몇 가지 여쭐게요. 장모님과는 결혼했을 때부터 함께 살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엔 아내와 둘이 살았어요. 방 2칸짜리 전세였죠. 결혼한 지 2년 후쯤 첫 아이 돌 무렵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땅을 장모와 2 자녀가 상속받았어요. 운 좋게도 바로 그 무렵 중부고속도로가 나면서 물려받은 땅이 토지 수용이 되었는데 엄청난 자산으로 불었죠. 3사람 모두 일하지 않아도 평생 호강하고 살 만큼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때 아내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장만하더군요. 처가 식구마다 몫몫이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장모가 어느 날 내게 비싼 외제차 열쇠를 주었어요. 그때 잔치집 끝 무렵에 놀러 갔다가 떡고물을 얻어먹는 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 얼마 후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장모가 우리 살림에 참견을 시작했고 아이가 태어나자 도우미를 데리고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내겐 의논 한마디 없었죠. 그가 가족들에게 밀려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라 봐야 했다. 나는 지난번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단초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음 보충 질문을 했다. 박사님이 보기에 장모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 거의 반평생을 존재감 없이 살았으니까요. 잘 몰랐던 장모의 성격을 알게 된 건 아무래도 같이 살면서부터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한번 시작한 잔소리가 반나절씩 이어질 때도 있었죠. 그걸 듣고 있는 게 끔찍했어요. 아내는 아예 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참다 못한 내가 나서서 그걸 통제하려고 했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모든 일이 다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혹시 부인한테 장모님의 어린 시절이나 결혼 생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장모가 호적에 오르지 못한 첩딸이란 말은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처가의 가정사에 제가 깊이 개입할 일도 없었고. 아, 그건 있었죠. 장모의 처지가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실은 저희 아버지도 장모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나중엔 해결되었지만 서자라 처음부터 정상 호적에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이 잘 풀려서 훗날 중문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까지는 무시와 억압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통해 근원적인 문제의 파편을 하나 찾아낸다. 무시와 억압,
그럼 그의 아버지는 그 무시와 억압을 어떤 형태로 해소했을까? 아버님이 성공하실 때까지는 문중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억압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아세요? 요즘 세상은 돈 앞에 다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아버진 번 돈 대부분을 문중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 썼어요. 그 통 큰 아량 앞에 다들 감복했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죠. 내 보기에 제 아버진 그걸로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구박과 억압의 서름을 씻어내려 한 것 같아요. 그걸 다 극복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속 깊게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아버님으로부터 정신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느껴본 적은? 아버진 저희 형제에게는 관대했습니다. 민망할 만큼 자식 본위로 키웠죠. 한데 부모님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한테 한이 많았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된 아버지께는 늘 여자들이 따랐는데 그 중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곁살림을 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힘들어했죠. 여자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걸 이야기하면 무시하고 억압한다고.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두 번째 파편을 찾아낸다. 그의 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느낀 무시와 억압이 그것이다. 이제 그를 둘러싼 정서의 공통 분모가 드러났다. 은 박사님 생각에 장모님이 부자가 된 다음에 보인 행동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다. 꽤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냥 기다린다. 늘 그랬다. 내담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은 객관적 자세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 아버진 당신 수중에 있는 돈을 내 식구끼리 배불리 먹고 사는 일에만 써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으셨으니까. 오히려 식구보다는 문중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당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죠. 그에 비해 장모는 오직 내 식구로만 모든 걸 한정했어요. 나도 장모의 시각으로 볼 땐 그저 남일 뿐이었어요. 나는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장모가 돈을 사용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같은 부류임을 깊이 의식하지 못한 채 장모를 불편하게 여겨왔음을 확인한다. 왜곡된 인식, 이게 세 번째 파편이다. 나는 그에게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냐고 부탁한다. 이게 오늘 상담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될 것이다. 그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해나가는 동안 나는 점점 그를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이야기의 본질을 향해 들어서고 있음을 실감한다. 나는 길게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의식 세계를 이루고 있는 기반을 더욱 동요시킨 그 실체를 본다. 그의 아내는 형수를 통해 소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서민 가정의 딸인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가난한 인문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에게 그녀만큼 편안한 존재는 없었다. 대학을 나왔으니 학벌도 없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인정스럽고 소박했다. 결혼할 당시 그는 대학의 전문 강사였다. 그의 아내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고향에 있는 부모의 도움으로 방 2칸짜리 전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만족스러워했다. 처음엔 모든 게 평범했지만 둘에게 많은 가능성이 있었고 풋풋한 꿈이 있었다. 그는 아내를 좋아했다. 웬만하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함께 살고자 하는 입장을 지녔다. 그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건 장인이 남겨준 땅이 수용될 때 엄청난 토지 보상을 받으면서였다. 결론은 처가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데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갑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즐거워했을 뿐이었다. 그 돈이 주는 짜릿함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의 장모와 아내와 남동생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갔다. 그들은 부동산 전문업자를 통해 각자 몫의 빌딩을 사들였고 주식을 거래했으며 고급 주택과 차와 맛난 음식과 해외여행에 탐닉했다. 그 바람에 그는 장모로부터 거의 3년 만에 한 번씩 새로운 외제차를 제공받았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학교 근처에 그의 명의로 된 고급 오피스텔을 사주었다. 어디서 들으니 자기 남편처럼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였다. 장모가 그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 집의 서류상 주인은 아내였지만 실제 주인은 장모였다. 그녀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왕국의 여왕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녀의 산무, 즉 무교양과 무례함과 무식함에 질려갔다. 어쩌다 휴일에 집에 있을 때면 자주 일어나는 충돌과 그로 인한 정신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그 공간에서 벗어날 합리적 핑계를 찾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아내가 제공한 오피스텔에서 보냈다. 그림자가 깊으면 그만큼 빛도 찬란하게 비추는 법. 거기서 그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고 그 과정서 출간한 책 덕분에 세상이 알아주는 인문학자로 거듭났다. 어느 사이에 그 오피스텔은 그의 전용 서재이자 지성인들이 잦은 모임을 갖는 사랑방으로 바뀌었고 실제 그는 그 공간을 활용해 인문학 특강을 여는 현대식 서당으로 출범시켰다. 이상한 건 그가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가족들, 특히 아내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였다. 어느 날 그는 모처럼 집에서 쉬다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전화였다. 그의 아내를 향해 남겨져 있던 보호 본능이 그 협박을 가하는 사내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내가 다름 아닌 아내의 연인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는 아내를 설득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에서 장모로부터 사내 구실조차 못하는 놈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그의 장모는 도덕과 윤리 따위는 관심조차 없었고 사람의 도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이미 처가 식구들이 새롭게 구축한 왕국엔 그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그는 집을 나와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다. 이미 그 당시에 출판 강연 등을 통해 축적한 금융자산이 제법 있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꺼내 학교 앞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다. 마음 편히 거처할 곳이 확보된 그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다. 단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집에 두고 온 두 딸이 염려스러울 뿐이었다. 그 아이들은 외가의 무분별한 물질 세례에 이미 노출되어 있었다. 그에게 두 딸은 어쩌면 서류상의 가족일 뿐일지 몰랐다. 그럼에도 그는 그 아이들에게 강한 책임을 느꼈고 언젠가는 그 아이들을 그 왕국에서 탈출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을 품고 있었다. 길고 지루한 다툼을 거쳐 그는 이혼을 했다. 아이들을 데려오려 했지만 양육권 다툼에서 그는 졌다. 이미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돈 많은 엄마와 편안하게 살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혼 후 그는 형수를 통해 아내가 새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장모는 쫓겨났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와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내던 두 딸들이 그에게 자주 전화를 해 돈 문제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살벌한 집안 분위기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그의 바람과 달리 그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때 그는 비로소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존재임을 확인했다. 그 후 그는 스스로 삶의 깊은 외로움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가정적으로 완전하게 실패한 그를 압박하는 건 무력감이었다. 내가 모임서 그와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주저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잘 살지 못한 주제에 사회 지도층 인사랍시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말을 읊조리는 일이 가소롭다고 보는 게 그의 관점이었다. 그는 스스로 주제넘는 사람이 되는 걸 깊이 꺼렸고 그러면서 점점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어하는 충동을 참으며 버티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그의 아내가 피습을 당했다. 함께 살던 남자의 사주를 받아 일어난 그 사건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반년간의 병상 생활에서 벗어난 그녀는 그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해 두 딸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떠났다. 그때 그는 끔찍한 감정의 분리를 겪었다. 아내와 이혼했어도 두 딸만큼은 그의 가족으로 삶의 격가지를 이룰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사실상 가족이라는 실체가 몽땅 증발해버린 상황이 가져다준 충격에서 온 분열이었다. 그는 아내의 이기심에 증오를 느꼈고 분노했다. 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엄마를 따라 가버린 두 딸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느꼈다. 그의 이성은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수긍했지만 그의 감성은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반발했다. 어느 날 그는 복수를 꿈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걸 묵살하지 않고 가슴에 깊이 챙겨 넣었다. 그와 상담을 통한 만남을 시작한 지 석 달째. 정상적인 진행이라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회기가 이루어지니 적어도 12번 정도 되는 시간이어야 했다. 지금 5번째 회기가 되는 건 그가 지난 2달 동안 여기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그동안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알 것 같았다. 3번째 회기 때 그는 아주 짧게 내 질문에 답을 하던 중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떠났다. 그 다음 주 4번째 회기 때는 주로 그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이룬 배경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만들어 온 사회적 삶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때 그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해했다. 그날 상담을 마칠 무렵 그는 내게 2달 동안 서울을 떠날 것 같다고 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녀와서 연락을 하겠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그는 여길 떠났다. 지난 주말 그가 연락을 해왔을 때 나는 반가웠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상담 내용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그때 그는 뜻밖에도 상담을 바깥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드물기는 하지만 내담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자는 그걸 수용하기도 한다. 나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약속한 장소로 갔다. 아직 그는 오지 않았다. 경복궁 맞은편 현대화랑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두가헌. 와보니 한옥을 잘 활용해 재미지게 구성해 놓은 집이었다.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우리 선생님이 먼저 오셨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약간은 그답지 않은 말투였다. 그의 말에서 무언가 들뜬 기운을 받았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던 그와는 다른 낯선 모습이라 약간 당황했다. 여긴 내가 가끔 와서 밥을 먹는 집이에요. 전통 한옥집에서 이탈리안 음식을 먹는 게 상당히 반전이긴 하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있지요. 직원이 가져온 메뉴를 보니 음식값이 상당했다. 내가 그걸 보며 놀라는 눈치를 보이자 그가 잠깐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주문을 해버렸다. 선생님, 제가 일방적으로 주문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제가 사드릴 건데 그 정도 권한은 주실 거라 믿고 그냥 해버렸는데 괜찮으시죠? 나는 그에게 이런 거친 면이 있다는데 다시 한번 놀랐다. 도대체 2달 사이에 그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로부터 풍겨나오는 자신감에 압도를 당했다. 이미 주문을 하셨는데 어쩌겠어요. 대관절 그동안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는 걸 보니 성공이네요. 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를 바라보며 얼떨떨해 했다. 그가 씩 웃으며 이제 직원이 막 가져온 샐러드를 권하며 첫 술을 들었다. 나는 그가 엉뚱하다는 생각과 함께 샐러드를 들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잠시 했다. 오늘 선생님과 아주 긴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죠? 계속 이어지는 그의 뜻밖의 행동에 내가 당황하고 있는 참인데 그가 스프와 함께 가져온 와인을 권했다. 나는 그와 가벼운 건배를 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깊은 심호흡을 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빵을 곁들인 메인 요리가 나오고 두 사람은 차려진 음식을 들며 가벼운 세상 이야기를 했다. 때로는 세상이 요지경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추 밥을 먹었을 때쯤 그가 선문답하듯 불쑥 새로운 화제를 꺼내들었다. 나는 그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라 그냥 가만히 들었다. 실은 이번에 올봄에 있을 연구년 준비를 하러 호주에 갔었습니다. 나는 그가 2달간 서울을 떠나 있었던 사연에 첫자락을 잡은 기분이 들면서 조금 안도했다. 이건 그와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로 볼 때 낯선 게 아니었다. 나는 그로부터 애당초 구상했던 미국이 아닌 호주를 연구활동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에 대해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격한 감정을 투사시켜 가족을 찾아 무작정 떠났다. 겨울방학 중이라 문제가 될 것도 없었다. 그는 그곳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2달 묵으며 그들과 만날 때까지 버틸 작정이었다. 만약에 가족들이 그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지 대학을 수소문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 머물며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는 게 그의 목표였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형수를 통해 수소문한 주소지를 들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그는 문전박대를 받았다. 그곳에 머문 지 2주일 지나는 동안 양극을 오가는 감정의 움직임에 시달렸다. 어떻게 해서든 가족들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싶은 게 그의 꿈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을 의식할 때마다 갖은 복수의 장면을 상상하며 거기서 오는 희열의 감정을 맡긴 채 으르렁대며 지냈다. 심지어 그 복수 속에는 아주 현실 가능한 극한의 장면도 있었는데 그건 캠핑카를 빌려 가족들을 끌고 그가 미리 연구해둔 호주의 오지를 여행하다 사고를 위장해 그와 가족들이 처참하리만큼 산산이 사라져버리도록 만드는 거였다. 그 무렵 자고 일어나 눈만 뜨면 갈수록 심해지는 격한 감정에 실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찰나 그의 앞에 미국서 온 여행자가 나타났다. 그를 보는 순간 낯익은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와 대화가 잘 통했다. 그를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둘은 자동차를 빌려 서부로 여행을 떠났다. 지역에 따라 날씨도 다르고 풍토도 다른 광활한 땅을 여행하면서 그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다. 서울 안에서 복잡되고 살다가 잠깐 시골이나 경치 좋은 곳을 여행할 때면 느끼던 것과 사뭇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여행이 1달쯤 이어질 때 그게 끝없이 펼쳐지는 대지의 어머니가 주는 사랑임을 의식했다. 거기서 그는 야생의 자연을 만났고 온정이 깃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변화가 왔다. 그와 두가 헌서 늦도록 저녁을 먹던 날 내담자와 상담자로 맺어진 둘의 관계는 사실상 끝났다. 그들의 만남 이후 오히려 둘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보살핌을 받는 자와 보살펴주는 자로 말이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어느 날 나는 그로부터 지극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걸 의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던 내게 그가 조금은 특별한 감정과 기대를 품었다고 해도 나는 그게 이상하지 않다. 그때 나는 몇몇 남자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로 지냈는데 그도 그런 사람에 속했다. 나는 누군가 그가 나를 각별하게 보살피는 걸 보았다며 내가 은연중에 그런 상황을 즐겼다고 말해도 화를 내지 못한다. 사실이니까. 아무튼 이야기를 다시 그가 돌아온 직후로 옮겨가 시작해야겠다. 그래야 이야기의 앞뒤가 가지런해질 것 같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연구년을 미루는 대신 그의 가정사를 통해 얻은 경험을 염두에 두고 열린 가족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움직였다. 그 내용 중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밥도 같이 지어 먹고 일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복 밥상도 있었다. 나도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그러다 보니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다. 그런 우리 둘에게 마땅치 않은 눈길을 보내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내 오빠였다. 내 오빠는 유난스러울 만큼 내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 때로는 그가 내 보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앞장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통제하거나 차단해 버리기도 했다. 그해 여름 휴가를 그와 함께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의 오빠는 전전긍긍했다. 사실 그 휴가는 그와 단둘이 다녀온 게 아니었지만 오빠의 상상은 바로 그 부분에 명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후 가을이 지나도록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오빠의 참견은 극에 달했고 때로 그가 등장하면 마치 적대적인 사람을 만난 듯 불편하게 행동했다. 이제 그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내가 나서서 무언가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할 상황이었다. 게다가 나의 오빠가 그를 향해 쏟아붓는 그 반응은 바로 그를 늘 괴롭혀온 무시와 멸시와 심지어는 억압의 폭력이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오빠가 클리닉 운영 문제를 놓고 내게 진지한 의논을 해왔고 아직 독립할 처지가 못 되는 나는 갈등했다. 그해 초겨울 어느 날 종일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댔다. 그날 나는 그를 깊이 그리워했다. 일이 대충 끝나기를 기다려 그에게 연락을 하고 달려갔다. 아마 자청해서 그에게 달려간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제 막 퇴근해서 돌아와 쉬고 있던 그의 아파트 현관에 내가 쳐들어가듯 맹렬한 기세로 들어섰을 때 요란하게 천둥이 불고 번개가 내리찍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 자연 현상에 얼이 빠져 있을 때 그가 다가왔고 나는 아이처럼 그에게 안겨버렸다. 새해 봄, 그는 연구년을 만들어 1년 전 계획했던 호주로 떠났고 나는 여기에 남았다. 그때 그는 내게 그곳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나는 그 제안에 선뜻 응하지 못했다. 이미 내 삶의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는 이 안전한 성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이미지로 간다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그리워하며 기다렸다. 그가 연구년을 끝내고 돌아오면 진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의 기대와 달리 그는 1년 후에도 그 다음 1년 후에도 또 그 다음 1년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연구년을 끝낸 그가 미국으로 교환 교수를 떠났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정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를 기다리기만 했을 뿐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놓는 일에 소홀했던 나는 그 소식에 조금 실망했다. 한데 우연치 않게 모임 일로 그가 연락을 해왔을 때 나는 그를 축하해 주어야만 했다. 내게 그는 가족들과 다시 결합했다고 전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진실했다면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 놓쳐버린 그 시간은 언제나 아픔을 준다. 나는 사회 명사들끼리의 모임을 통해 우연히 그를 만났지만 그 만남이 즐겁고 행복한 필연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용기가 필요했다. 이 세상은 용기 있는 자들이 누리는 활기찬 무대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좋은 때를 놓치고 그만 용기 있는 자들이 연출해 보이는 그 무대를 그냥 지켜본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그럼에도 삶의 행복은 용기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입장권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들 대부분은 슬픔에 젖는다. 게다가 용기 없는 삶에 대한 때늦은 성찰로 우리는 아파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그와의 슬픈 인연으로 인해 더욱 성숙해졌음을 인정한다. 그 몇 해 후 나는 예전에 그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통해 그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의 가족들이 그가 운전하는 캠핑카로 호주 연안을 여행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그만 그와 부인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지며 온몸이 소름이 돋았다. 이어 나는 그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이기를 소망했다. 한때 내가 좋아했던 사람, 아니 여전히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이 이 세상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 거기에 음험한 상상을 보태고 싶지 않았다. 그 소식과 함께 집에 돌아올 때 먹장 구름이 내려앉았던 하늘로부터 세찬 겨울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 쏟아지는 비를 핑계 삼아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한참을 울다 가슴이 진정되었을 무렵 FM 라디오를 틀자 사회자가 청취자 사연을 전한 후 그 이야기에 맞는 노래라며 김광석의 슬픈 우연을 틀었다. 그 순간 가슴을 치며 전류가 흘렀다. 그 후 나는 그 노래를 CD 음반으로 사서 들으며 그를 애도했다. 사람의 한평생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지나온 삶이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 의기소침한 상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게 사랑의 인연으로 맺어진 소중한 관계를 추억할 때다. 내겐 그 추억의 한 페이지가 있다. 휴대전화가 울린다. 상대가 내 이름과 신분을 확인하더니 은 박사의 둘째 딸임을 밝힌다. 나는 그녀의 존재에 불현듯 이상스러운 느낌을 받는다. 그녀는 이번에 가족들과 시드니에서 런던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내게 보내주어야 할 물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아마 그 물건에 내 주소지가 적혀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흔쾌히 감사를 전하자 그녀는 언젠가 서울에 오면 연락을 해도 좋겠느냐고 했다. 그 물건을 보내기에 앞서 전자우편으로 아빠가 남긴 서류 파일도 곧장 보내주겠다며 내 메일 주소를 물었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내 메일 주소를 읊어주었다. 전화가 끊긴 후 부엌으로 가 커피를 한 잔 내려가지고 돌아와 설레는 감정으로 인터넷 메일창을 연다. 뜨거운 김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새로운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약속대로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다. 클릭해보니 서류 파일이 붙어 있다. 나는 그 파일을 따로 내려 바탕화면에 담아놓고 천천히 클릭한다. 드디어 창이 열리고 거기서 나는 가지런한 원고의 목차와 마주한다. 밤이 늦도록 그의 원고를 열람하는 중에 그 속에 감춰진 편지 하나를 발견한다. 그건 내게 보내는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를 읽어나가며 안타까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가족들과 재결합한 직후 되풀이되는 아내와의 다툼 속에서 깨우쳤다. 그의 가슴 깊이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그는 내게 다시 돌아올 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은 초조함 속에서 가혹한 운명을 의식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자기 연민과 고통 속에서 삶의 분란을 일으킨
아내에 대한 응징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젠가 상상으로 꿈꾸었던 가족 캠핑카 여행을 계획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을 뒤따라가도록 만들었다. 그는 스스로 자청한 운명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자기 평생에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을 돌이켜보니 그건 나와의 만남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슬펐고 아팠다. 만약에 내가 용기를 내어 그와 맺어졌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하고 살던 지금 그는 내 곁에 머물러 함께 숨을 쉬고 있을 터. 문득 내 눈앞으로 명사 모임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민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진지한 모습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던 장면이 떠오른다. 나는 이제 그런 그를 향해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가혹하게 벌주어야 했는가를. 그가 내 물음에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듣고만 있다. 답이 없다. 하지만 나는 알 것 같다.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삶을 끝맺었음을. 나는 그런 그를 진심으로 나무란다. 아무리 그래도 삶을 그렇게 가차없이 버리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이어 나는 그의 유작이 될 원고를 어떻게 세상에 남겨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오디오 CD기에 슬픈 우연 음반을 넣는다. 잠시 후 기타리스트의 독주가 방 안에 쓸쓸하게 울려 퍼지며 애잔한 노래로 이어지도록 돕는다.